71장 앞니 빠진 조조. 정군산 싸움에서 황충이 하우연의 목을 날려버리니 훗날 사람들은 시를 지어 황충을 칭찬했어요. 늙은 장수는 큰 적을 맞아 위험을 떨쳤다. 힘은 화살보다 빨랐으며 번뜩이는 칼에서는 눈보라가 일었다. 우렁찬 그의 목소리는 호랑이의 울음 같았으며 주인을 닮은 날쌘 말은 용이 나는 것과 같았다. 목숨을 바쳐 땅을 넓혔으니 황충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로다. 하우연이 죽자 하우연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장압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정군산을 빠져나와 조조에게로 달아났어요. 장압으로부터 하우연의 죽음을 보고받은 조조는 관로의 예언을 기억해냈어요. 지난날 관로가 나에게 한중 땅에서 아끼는 장수 한 명을 잃는다 하더니 그가 바로 하우연이었구나. 이 모든 것은 유비를 만만히 본 내 실수이다. 누상촌에서 돗자리나 짜서 먹고 살던 놈이 자라도 너무 자랐구나. 저렇게 용맹한 장수들이 줄지어 유비 곁에 있으니 앞으로 이 무서운 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조조는 친형제와도 같았던 하우연의 죽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통곡했어요. 하우연의 죽음 후 조조의 여유롭고 거만한 태도가 산산조각이 나니 조조의 장수들은 유비와 싸우는 족족 조자룡과 황충의 칼에 맞아 나가 떨어졌어요. 조조는 들판 가득 널브러진 자신의 군사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을 이어가자니 유비의 군사들이 강해 함부로 나서질 못하겠고 그렇다고 수십만의 군사를 거두고 돌아가자니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웠어요. 조조는 혼자서 끙끙 속을 태우며 도망갈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조조의 저녁 식사로 닭갈비가 올라왔어요. 조조는 그릇에 놓인 닭갈비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빌어먹을 한중 땅, 버리자니 아깝고 빼앗자니 힘들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으니 꼭이 계륵과 같구나. 계륵은 닭의 갈비를 말하는데 갈비뼈에 막이 붙어 있어서 뜯어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부위였어요. 닭을 먹는 조조에게 한중 땅이 바로 그런 닭의 갈비, 계륵처럼 느껴졌어요. 이때 장수 하우돈이 막사 안으로 들어와 물었어요. 오늘 밤 암호는 무엇으로 정할까요? 조조는 닭갈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닭갈비, 계륵이다. 조조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했어요. 이윽고 하우돈이 모든 군사들에게 그날 밤 암호는 계륵이라고 알려주니 군사들이 이를 듣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그런데 양수는 계륵이라는 암호를 듣자마자 혼자서 빙그레 웃음을 짓더니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내일 허창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오늘 밤 각자 자기 찜을 꾸려 떠날 준비를 하거라. 양수의 군사들이 양수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막사로 돌아가 짐을 꾸리니 누군가 이를 보고 하우돈을 찾아가 이야기했어요. 하우돈은 깜짝 놀라 양수를 불러 엄하게 물었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군사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소. 양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밤 암호를 들으니 조조대왕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떠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입니다. 장군도 아시다시피 계륵이란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 아닙니까? 한중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곳에 있자니 싸워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니 한중도 계륵과 같이 먹을 거리가 못 된다는 뜻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일 조조대왕께서는 군대를 철수할 것이니 그때 가서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 짐을 싸는 것입니다. 양수의 설명에 하우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과연 그대의 말이 맞소. 그대는 조조대왕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구려. 하우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저마다 짐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식사를 마치고 진영 안을 돌아보던 조조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군사들이 서둘러 보따리를 싸느라 소란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조는 서둘러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 하우돈을 급히 불러들여 물었어요. 군사들이 모두 보따리를 싸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우돈이 대답했어요. 양수가 허창으로 돌아가시려는 조조대왕의 마음을 미리 알고 이야기해 주어 모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돈의 대답에 조조는 양수를 불러 다시 물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헛소문을 퍼뜨려 군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냐? 조조의 물음에 양수는 계륵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양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조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금세 시뻘겋게 달아올라 폭발하고 말았어요. 네 이놈, 니까진 놈이 뭐라고 내 생각을 다 아는 척 주제넘게 구느냐. 여봐라, 지금 당장 이놈을 끌어내 목을 베어라. 조조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양수를 밖으로 끌어내어 그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재주 많은 양수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니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4이었어요. 원래 양수는 이각과 곽사를 싸우도록 한 뒤 그 틈을 이용해 황제를 모시고 낙양으로 갔던 양표의 아들이었어요. 양수는 자신의 뛰어난 머리만 믿고 섣불리 행동하다 조조의 미움을 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았어요. 한 번은 조조가 꽃으로 정원을 꾸민 적이 있었어요. 조조는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고는 아무 말 없이 정원으로 향하는 문 위에 살활 한 글자만 써놓고 돌아갔어요. 신하들은 조조가 쓴 글자에 대한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양수가 조조의 속뜻을 눈치채고는 아는 척했어요. 무식하게 어찌 그 뜻도 모른단 말인가. 잘 보게 문 안에 살활 글자가 있으니 넓을 활자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조조께서 문이 너무 넓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네. 양수의 말에 신하들은 감탄하며 정원으로 향하는 문을 다시 좁게 고친 다음 조조에게 보여주었어요.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내 뜻을 알아차렸는가? 신하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양수가 알아맞혔습니다. 신하들의 대답에 조조는 양수를 칭찬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양수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조조는 자신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양수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조조가 다스리던 북쪽 먼 지방에서 양젖으로 만든 좋은 버터를 항아리에 담아 보내왔어요. 조조는 귀한 버터를 두고두고 아껴 먹기 위해 버터를 담은 항아리에다 한 덩어리의 버터라는 뜻의 일합수라고 크게 써붙여 책상 위에 두었어요. 그런데 조조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항아리를 발견한 양수가 뚜껑을 열고 한 숟가락씩 버터를 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조조는 화를 내며 양수에게 물었어요. 네 놈은 어찌하여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아끼는 버터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었느냐? 양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항아리에 쓰여 있는 글자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리께서 항아리에 1인 1구라고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글자는 한 사람이 한 입씩 먹으라는 뜻이니 나리의 뜻에 따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나리의 뜻을 어기겠습니까? 양수의 당돌한 대답에 조조는 겉으로는 유쾌한 듯 껄껄 웃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양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조조가 양수를 죽이기로 마음먹게 된 일이 일어났어요. 조조는 항상 자신을 몰래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조조는 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조조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나는 꿈을 꾸다 사람을 죽이는 버릇이 있으니 내가 잠든 뒤에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지만 신하들은 조조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어요. 조조는 자신이 한 말이 억지스럽다 생각한 나머지 또다시 꾀를 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어느 날 조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조조가 덮고 자던 이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때 조조의 신하 한 명이 깜짝 놀라며 조조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칼을 뽑아 그 신하를 죽이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코를 골며 다시 잠에 들었어요.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조조는 자신의 옆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대체 누가 나의 신하를 죽였느냐? 신하들이 사실을 말하자 조조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잠자는 동안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일렀거늘 어쩔 수 없다. 아깝게 죽은 내 신하에게 성대한 장례를 지내주어라. 사람들은 모두 조조가 꿈결에 신하를 죽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때 양수만은 사실을 눈치채고는 죽은 신하의 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리께서 꿈결에 자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네가 운이 없게 죽은 것일세. 양수의 말을 전해 들은 조조는
얼굴을 무섭게 일그러뜨렸어요. 양수 이놈,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날 이후 조조는 양수를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수가 마침 암호를 풀이해 군사들의 마음을 흔들었으니 조조로서는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뒤 양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갈공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양수여,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었다. 남보다 똑똑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똑똑함을 감추기는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진정 몰랐단 말인가. 그대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잘난 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젊은 나이에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을. 제갈공명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뱉어냈어요. 한편 조조는 양수를 죽이고도 화가 덜 풀렸는지 하우도 내게까지 죄를 물었어요. 한낱 양수 따위의 말만 믿고 보따리를 싸다니.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도 쳐라. 조조의 호통에 부하장수들이 조조를 뜯어말렸어요. 하우도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대왕의 목숨을 살려준 훌륭한 장수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조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대꾸했어요. 좋다.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내일 당장 쳐들어가 적들을 송두리째 쓸어버릴 것이니 모두 그리 알고 단단히 준비하거라. 조조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양수의 목을 창 끝에 걸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보니 유비의 부하장수 위원이 진영을 펼친 채 조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조는 속이 뒤집힐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너그러운 척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원이로구나. 그까지 군사로 어찌 황제의 대군을 맡겠느냐. 위원이 큰 소리로 웃으며 빈정댔어요. 역적 조조야. 그 정도 졌으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무슨 미련이 남아 여기서 얼쩡거리느냐. 조조가 말채찍을 높이 들어 위원을 가리키며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유비보다 내가 더 잘해줄 것이니 지금이라도 나에게 항복하라. 조조의 말에 위원이 욕을 퍼부어댔어요. 니놈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말겠다. 더러운 놈 같으니. 위원에게 모욕감을 느낀 조조는 온몸을 바르르 떨며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누가 가서 저놈을 잡겠느냐. 내 기필코 저놈을 쓰러뜨리리라. 조조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니 뒤에 있던 방덕이 땅을 박차고 달려나갔어요. 위원 또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창을 휘둘러 맞받아쳤어요. 조조가 두 손에 땀을 쥐며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으니 멀리 조조 군사의 뒤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어요. 조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빼고 뒤를 돌아보니 시커먼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마초가 산을 넘어 뒤에 있는 우리 진영을 빼앗았으며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조는 지체 없이 칼을 뽑아 높이 치켜들었어요. 앞을 쳐 길을 뚫고 마초를 막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 도망가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니 목숨을 걸고 적을 모두 무찔러라.
앞과 뒤에서 적들이 다가오니 조조의 군사들은 어느 한쪽을 뚫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어요. 조조의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 위원을 공격하니 위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조조는 장압과 서왕에게 뒤에서 다가오는 마초의 군사를 치라 명령하고 자신은 도망가는 위원을 쫓았어요. 그때 마침 조조의 앞에 높은 언덕이 보였어요. 저기 올라가면 멀리까지 다 보이겠다. 조조가 군사 몇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 뒤쪽에서 벌어지는 마초와 장압의 싸움을 살펴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군사가 조조의 앞에 들이닥쳤어요. 멍청한 놈, 내가 진짜 도망간 줄 알았냐? 위원이었어요. 위원의 외침과 동시에 조조를 향해 화살이 날아오니 그 화살은 곧바로 날아가 조조의 코와 윗입술 사이에 꽂혔어요.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조조는 말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이때다 싶었던 위원이 칼을 치켜들고 조조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오늘이야말로 네 놈의 목숨도 끝이로구나. 위원이 기뻐하며 조조를 죽이려 달려드는 순간 한 장수가 번개처럼 뛰어들며 소리쳤어요. 어딜 감히 대왕의 목에 칼을 겨누느냐. 방덕이었어요. 방덕이 온 힘을 짜내며 사방에서 달려드는 위원과 적들을 막아냈어요. 방덕은 조조를 구하고는 언덕 아래로 구르듯 빠른 속도로 내려갔어요. 방덕이 다친 조조를 보호하며 진영으로 돌아오니 위원의 화살을 맞은 조조는 앞니 2개가 이미 부러지고 없었어요. 조조는 급히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았어요. 조조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늙은 내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왔거늘 이런 총구석에서 무식한 놈들에게 개망신만 당하다니. 화살에 맞은 얼굴이 욱신거려 오자 조조는 양수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던 양수의 말에 화가 나 양수를 죽이고 허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어요. 조금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양수를 살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조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신하를 불러 명령했어요. 양수의 시체를 해가 잘 드는 곳에 묻어주어라. 그리고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허창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 날 조조는 서둘러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비의 군사들은 조조를 호락호락 보내주지 않았어요. 위원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끊임없이 조조를 공격하니 조조는 피를 흘리며 처량한 모습으로 정신없이 허창으로 도망쳤어요.